네, 윤석열 대라는 민주당 초선이 박살낸다. 정권 교체 막는 자, 민주당 초선이 박살낸다. 박살낸다. 네, 좀 기다리시고요. 초선 박살 저희 8회 시작합니다. 지금 박수. 아 박수. 와, 와. 버퍼가 있어요. 네, 참 매번 어색하대요. 네. 오늘 저희 4월의 마지막 날 다들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그 침묵. 오늘 선대 출범했잖아요. 저 선대위 출범했죠. 네, 그것 때문에 뭐 다 갔다 오셨지만.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 저도 우리 빛의 혁명 시민본부라고 네. 우리 지난번에 그 광장에서 있던 시민사회 그쪽 이제 담당하는 그 선대인데 그 이제 조직 그리고 뭐 이렇게 인선하고 그거 하느라고 하루 종일 바빴어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저기 그 비상행동에서 이제 하셨던 분들이 네네. 이 단체를 두 개를 만들었어요. 하나는 광장 대선 연합정치 시민연대라는 걸 하나 만들어가지고 오늘 11시 30분에 본청 앞에서 출범시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비슷한데 하여튼 그 정치행동이라는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그건 유권자 운동을 하겠다. 이제 대선 관련해서 별도의 외곽 조직으로 뭐 그런 단체가 두 개 떠서 실제로 이제 광장에서 이렇게 그동안에 집회 통해 갖고 이제 윤석열 파면시키는 그 이후에 그 실제로 그 이제 헌법 파괴 세력의 재집권 저지하는 그 운동까지 계속 이어서 가고 그다음에 이제 그 헌정 수호 세력이 집권하면 사회 대개혁을 통한 새로운 대한민국 만든다. 그 운동의 일환으로 쭉 다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빛의 혁명 본부에서 그런 것들도 조율하고 이렇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조직한다는 거는 외부 단체들을 저희 선대위에 결합시키기 위한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정책도 있고 그런 이제 가교 역할도 하고 또 이제 외부에 시민사회에 관련된 조직들이 또 있거든요. 그 조직들도 조직도 하고 여러 가지. 사실 광장의 기대가 굉장히 높을 텐데 네. 저희 김현정 의원님께 어깨가 굉장히 무거우시겠네요. 네. 다들 그 오늘도 기자회견 끝났는데 그 야당들이 다 이제 야당이 아니죠. 이제 우리가 쭉 그 제 정당들이 다 발언하고 끝나면 전부 저한테 와서 질문을 하셔요. 이렇게. 이건 어떻게 할 거냐, 저건 어떻게 할 거냐. 알았다. 잘해주세요. 네? 잘해주세요. 아, 제가 이제 뭐 확정시킬 권한이 네, 없으니까 네. 그냥. 그래도 잘 듣고 사실 아유. 이번 선대위 모토가 우리 듣는 거잖아요. 저희 경청이죠, 듣는 경청. 퍼포먼스도 발족식에서 했었는데 잘 들어주시면 우리 당이 더 빛나지 않을까. 엄청 잘 들어주고 네. 있습니다. 혼나는 자리야. 이용 의원님 선대위에서 말 나온 김에 네. 무슨 역할 하시나요? 저는 당 법률위원장인데 법률 지원단은 제가 안 하겠다. 이제 법에서 좀 멀어지고 싶다. 지금 그래서 제가 노동본부를 하게 됐습니다. 중차대한 시기에 지금 법을 팽개치시는 겁니까? 저보다 더 저희 훌륭하신 분들이 맡게 됐고 저는 이제 환노이잖아요. 네, 그래서 네. 지금까지 이제 사실 우리 동료 선배 특히 선배우님들이 제가 환노이라 그러면은 법사위 아니었어? 제가 환노입니다. 그래서 노동 베이스로 주로 활동을 해왔었고 국회 밖에서도 그래서 이제 노동을 좀 챙겨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노동본부의 이제 부본부장을 맡게 됐고요. 네. 친정 식구들을 그럼 저희 민주당 지지 세력으로 네. 결합시키기 위해서 네. 열심히 뛰셔야겠네요. 저랑 그렇죠. 공동부 본부장이에요. 아, 이제 이분은 이제 저기 네. 능력이 출중하셔가지고 겸직하고 있으시죠. 비서혁명본부에서는 수석부본부장이시죠. 아 진짜요? 오. 저희는 맞나요? 본부장님이 한 분은 국회 부의장이시고 한 분은 전 대선 후보셨어요. 정말 어깨가 무거우시네요. 제가 정동영. 네, 정동영 아. 의원님하고 저 이하경 의원님이신데 네. 제가 이제 아까 전화 드렸더니 두 분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김 의원님이 알아서 하세요. 일이 이제 혼자 다 하게 생겼어. 아 그러면 또 이용 의원님이 노동 잘 챙겨주셔야 될 것 같고 여기서 같이 하자니까 저쪽에서 하자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이렇게 됐다니까. 어제 그 저희 한국노총인가요? 네. 어제 그 지지 선언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그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김동영 그쵸. 위원장님 네. 위촉되셨고 총괄 선대위원장. 총괄 선대위원장. 네, 네, 네. 내일 정책협약식 하죠. 굉장히 노동조합 사실은 때. 네. 굉장히 파격적인 거 아닙니까?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노총 위원장을 그쵸. 임명했다는 거는 네 있을걸요? 그동안 처음이었던 있었던 것 같지 같은데. 않은데 저희 이제 대표 그 후보님의 파격 행보 앞으로 기대되고요. 최은일 의원님은 지난번 캠프 때 정책했던 거 그대로 이어서 네 그거 하고 있습니다. 정책 부본부장 네, 하시는 네, 거예요. 네. 정책 부본부장님 저희 정책 공약들은 어떻게 마무리될 예정입니까? 이미 뭐 캠프 이전에 음. 이미 정책은 다 이미 정돈이 많이 돼가지고 음, 그거는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네. 그거는 정무적인 이제 필터링 좀 하고 또 현안 정책 현안들 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좀 바로바로 대응하고 이제 특히 제일 중요한 건 TV 토론이잖아요. 그럴 때는 정책적 백업 하고 제가 맡은 분야가 주로 행정하고 이제 정치, 지방자치 그쪽이니까 또 몇몇 의원님들이 보강이 됐더라고요. 지금 그래가지고 좀 더 풍성해졌네요. 뭐 네. 진성준 정책의장 그리고 저 이한주 원장님 이제 본부장으로 추가 투입되셨고 이제 의원님들도 몇몇 분 같이 오셨고 김성환 의원. 김성환 의원은 저희 원래 계셨고. 출연하셨던 삼선 짜장 원래 본부장으로 계시고요. 정책 뭘 얘기했었죠 그때? 그때 짜장면. 한덕수. 한덕수. 나온다 안 나온다? 그렇지. 한덕수 안 나온다 그랬잖아요. 두 분이 같이 안 나온다 그랬잖아. 저희 괜히 짜장면 얘기 꺼냈네. 먹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그러니까요. 네, 네. 의원님은 홍보본부잖아요. 네, 저는 홍보 계속 하던 일 계속 열심히 해라 이런 네. 취지고요. 홍보부본부장 맡아서 디지털 전략 그리고 사실 저희 그 선거운동에 AI를 활용해서 선거운동 하는 거를 그 앱을 준비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아마 홈페이지에 붙는 방식으로 개발을 완료했는데 여기서 처음 말씀드리자면 이 민주 AI의 이름은 민심이 민심이 민심이라는 귀여운 이름을 가진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그 AI 기반의 대화 서비스를 이제 런칭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델리민주 저희 불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선거 기간 되면 하루하루 일정과 이슈가 다채롭잖아요. 네. 그런 걸 정리해서 잘 전달하기 위해서 이슈 브리핑 아침 프로그램 기획하고 들어가고요. 불법과 다른 걸로. 네. 그리고 밤 프로그램도 이제 런칭합니다. 밤? 네. 민주 민주 라디오 같은 형태로 보이는 라디오 같은 느낌으로 이건 조금 더 당원 지지자들과 소통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본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델리민주 앞으로 더 많이 찾아주세요. 네. 불러주세요. 불러주세요. 네. 불법 안 여기 나간 계신 지가 한참 됐는데. 분들은 그런가요? 네. 제가 다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첫 번째 발제 이용우 의원님 진행해 보실까요? 전가요? 지금 이 시간 아마 이재명 후보님 구로 쪽에서 슬기로운 퇴근 생활이 아직도 하고 있을 겁니다. 방금 접속해봤는데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7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한 2시간 정도 할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슬기로운 퇴근 생활 이래가지고 민심 청취 행보를 쭉 이제 지속적으로 하겠다라고 했고 그 첫 탄이 오늘입니다. 네, 오늘 첫 탄으로 구로 이제 그 디지털 단지 쪽에 가서 여러 뭐 이제 IT 업계라든지 금융 사무직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우리 직장인 분들과 이렇게 간담회 형식으로 제목은 슬기로운 퇴근 생활 이래 해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오늘 아침에 메시지를 발표했죠. 메시지를 발표했는데 그 요약하면 워라밸 그러니까 일과 삶의 균형 이게 이제 시대적 그 피할 수 없는 추세죠, 대세죠. 그래서 단순히 이제 노동 시간에 양적으로 승부하는 어떤 경영 체제는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일과 생활이 균형될 수 있는 특히 어떤 뭐랄까 휴식과 충전과 어떤 이런 부분들을 가능하게 하는 어떤 경제적 어떤 그 이런 풍요로움과 이런 것들이 좀 갖춰져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주셨는데요. 그 말씀들과 관련해서 크게는 첫 번째는 노동시간 문제. 노동시간 너무 장시간이다. 좀 줄여야 된다. 그러면서 그 일환으로 이제 OECD 평균 이하로 2030년까지 단축하겠다. 처음으로 내건 공약이거든요. 지금 OECD 거의 최고 수준이죠, 저희가. 예, 항상 손가락 안에 들고요. 그래서
2030년이라는 목표 기한을 설정한 것은 지금까지 어느 정당 어느 후보도 없었던 내용이고 저는 이게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주 4.5일제 도입을 촉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주 4일제로 나가야 된다는 방향성을 제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1일 근로시간에 대한 상한을 설정하고 최소 휴식시간을 좀 도입하자. 과로사 방지하는 하기 위한 국가의 어떤 책무를 법에 명시하자. 그리고 근래에 이제 우리 그 청년 노동자들 이 젊은 직장인분들한테 관심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포괄임금제입니다. 포괄임금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공짜 노동의 주범이라고 불리지고 또 장시간 노동의 하나의 요인이 되는 없애야지. 이 포괄임금제 문제에 대해서 사실 이재명 후보님이 이 포괄임금 문제에 대해서 평소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저희 환노위 의원들하고도 소통할 때도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불공정의 어떤 대표적인 제도 같다. 이거 바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주셨는데 역시 내용이 담겼고요. 연차휴가도 조금 더 확대하자. 선진국 수준으로. 그리고 연차휴가를 3년 동안 저축해서 쓸 수 있도록 지금은 1년 안에 사용 안 하면 이제 그 소멸되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어쨌든 말씀드린 워라밸을 추구하는 이런 어떤 정책들을 오늘 슬기로운 퇴근 생활 앞두고 발표를 했습니다. 상당히 소구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 국힘에서 어떻게 나올지 눈에 선하네. 근데 국힘에 어떻게 나올지. 국힘 얘기하니까 저 4.5일제를 거쳐서 주 4일제를 지향한다 이런 입장에 대해서 네. 국힘이 엄청 비난을 했었는데 네. 한동훈 후보가 유사한 공약을 내지 않았었나요? 국민의힘에서 4.5일제를 선제적으로 발표를 했었어요. 한 2, 3주 전에. 네네. 근데 저도 이제 기사 속보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선수 뺏겼다 해서 내용 들어가 보니까 가짜 4.5일.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국힘은 가짜 4.5일제군요. 가짜 4.5일, 짝퉁 4.5일인데, 그러니까 지금 주 40시간 근무잖아요. 법적으로 근로기법상. 근데 그거를 월화수목은 1일 9시간, 그리고 금요일은 4시간. 그러니까 4.5일은 맞는데 노동 시간 자체는 똑같은. 그대로야. 그러니까 심지어 임금 수준은 그대로 유지하는 상태. 그럼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원래 1일 9시간 하면 1시간 초과 근무 수당이 발생을 해서 올라가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그 초과 임금 수준은 동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초과 근무 수당을 이제 못 받게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1시간에 대해서는. 그리고 심지어 이러면서 동시에 주 52시간이 지금 최장 한도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좀 풀어야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종합하면 짝퉁 4.5일제를 넘어서서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는 완전 그 기만 행위 같은데요? 완전 네. 대국민 사기죠. 네, 대국민 사기. 그런데요. 이게 뭐 기본적으로 그 국민의힘 그동안의 윤석열 정권 뭐 기조는 주 69시간제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그냥 장시간 노동하면 생산성이 올라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정근대적인 사고방식 지금도 갖고 있죠. 그 맞아요. 사실은 저희가 그때 통계도 제가 이제 오래됐는데 직장인들이 하루 8시간 근무하면서 집중해서 근무하는 시간이 3시간이 안 된대요. 그럼 뭐 하는 거죠? 충격적이네.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나머지 시간은 그냥 이것저것 하는 거예요. 이렇게 뭐 핸드폰 보고. PC도 보다가 여기 인터넷 좀 보다가 통화도 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 효율이 장시간 한다고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절대 아니다라는 거는 이미 뭐 여러 가지 연구 결과로도 나와 있는데 그냥 그런 사고방식들이 빠져나가 거기에서 계속 헤매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 처음에 주 5일 근무제 처음 도입했을 때가 2001년도였거든요. 그때 그 금융 산업에서 제일 먼저 했어요, 그거를. 그때 그렇죠. 다 그 회사 다 망한다 그랬거든. 근데 너무 잘 돌아가잖아요. 네. 너무 잘 돌아가고 금방 안착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근로 시간은 뭐 이렇게 단축하거나 또는 주 4일 근무제로 나간다는데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내수도 진작되고 그렇죠. 훨씬 더- 여가 시간이 네. 생기니까 사람들이 업무의 집중도도 높고 여행도 다닐 수 있고. 뭐 이미 뭐 유럽, 북유럽 네. 이런 쪽은 뭐 주 4일 근무 이런 건 뭐 일상으로 하고 있는 것도 많죠. 그 예전에 보면 이제 손학규 옛날에 그때 저녁이 후보가 있는 삶. 저녁 있는 삶 해가지고 누구 그때 히트를 쳤잖아요. 저녁 있는 삶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그때는 이제 선언적인 의미라고 봐요. 예, 선언적인 의미였고 그때는 구체적인 어떤 방안이나 그렇죠. 어떤 그 실행 계획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 이번에 이제 대표님이 말씀하신 이제 워라벨 4.5일제 뭐 이런 나오는 그런 것도 이제 실현 가능하다. 근데 저는 더 나아가서 이제 기본소득
기본사회랑 좀 연결된다고 좀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음. AI 자동화가 되면서 네. 일자리를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노동 시간을 대체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여가 시간을 만드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소득이나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기본소득. 최근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보면 워낙 이제 먹고 살기 힘드니까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의 그 전 국민 뭐 이렇게 민생지원금을 하기로 그게 보니까 저희 민주당을 뽑던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거의 1억 명이니까 거의 한 60조? 60조 정도 이제 정부 지출하는데 저희는 1조 원을 이번에 추경에 한다는 거잖아요. 거의 뭐 세 발의 피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4.5일제 4일째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시대의 흐름이고 선제적으로 AI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말씀하시는데 그런 차원에서 좀 접목이 된다고 좀 봅니다. 네. 네. 지금 우리나라가 OECD 평균보다 연간 150에서 200시간 정도 더 일을 해요. 그러면 그거 잘 따져보시면 그게 약 한 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1년 12개월이 아니라 13개월을 일하는 나라다라는 오명이 계속 지속돼 왔고 이 장시간 노동을 극복하는 첩경이 소위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는 1일 8시간 주 40시간이라는 이 법정 노동시간이 나거든요. 이것을 단축하는 게 전체적인 이 장시간 노동을 극복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일단 이번에는 메시지가 주 4.5일제 도입하겠다라는 것까지는 아니지만은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자율적 유도 방안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주 4일제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표방을 했고요. 포괄임금제 문제가 이제 왜 심각하게 문제가 되냐면은 포괄임금제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근무 시간 초과 근무를 하면은 초과 근무는 시간에 비례해서 이제 임금을 책정해서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일정 금액을 딱 정해놓고 이 금액으로 퉁치는 거예요. 뭐 5시간을 일하든 10시간을 일하든 정해진 금액만 딱 주고 끝내는.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포괄해서 임금을 책정을 해버려요. 사전에.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만큼만 주면 되니까 막 더 많이 일을 시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장시간 노동에 내몰리고 과로사로 내몰리고 또 한편으로는 제대로 된 보상을 못 받고 그래서 이게 젊은 직장인들 사이에서 굉장히 지적을 많이 아마 오늘 슬기로운 퇴근 생활 이재명 후보께서도 이거 많이 요청받을 겁니다. 이것 좀 꼭 좀 규제해달라고. 그렇죠. 네. 여기 윤석열 정권 때 늘 항상 그 입만 열면 떠드는 글로벌 스탠다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우리 글로벌 스탠다드에 완전히 노동 후진국이죠. 우리는 ILO 뭐 규약 중에서도 가입 안 한 것도 많고 비준 안 된 것도 많고 정말 노동과 관련된 거는 정말로 후진적이에요. 그 세계 10대 경제 강국인데도 불구하고 노동 시간뿐만 아니라 뭐 산재 사망률이나 뭐 행복 지수도 가장 거의 꼴찌 수준이고 이런 건 정말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나는 그 국민의힘하고 그 윤석열 정부의 그 인식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 이제 이재명 후보가 중도 뭐 보수 쪽으로 이렇게 확장하는 그 정책을 쓰는 거에 대해서 그게 거짓말이다. 선거용이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그 예를 든 것 중에 하나가 매일 들은 게 그 반도체 지원법 맞아요. 관련해서 왜 그 근무 시간 유연근무제 그걸 왜 하는 척하다가 안 하냐 이 얘기를 맨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유연근무제 탄력근로제 우리 용어 잘 알겠지만 그거는 현재 법도 다 있어요. 그런 거는 충분히 다 있는 건데. 뭐 거기에서 그렇게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그러니까 그런 의견들을 현장의 의견들을 다 듣고 그 판단을 하시는 건데 장시간 근무하면 보수고 근로시간 단축하면 진보라는 그런 그 프레임 같은 거를 짜는 건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반도체 특별법 저희 상임위에서 논의하는 법이어가지고 그렇죠. 한자위. 네, 그 논의할 때마다 너무 답답했거든요. 지금 AI 뭐 기술 혁신 막 이런 걸 얘기하면서 사실 그런 분야는 정말 연구개발직 뭐 일부 고연봉의 연구개발직에만 한정해가지고 뭐 실시하는 거니까 괜찮다. 근데 그걸 실시해야 되는 이유가 고도의 창의력을 요구하는 그런 업무들을 끊김없이 계속하기 위해서 이게 52시간 특례의 예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람은 모두 한계가 있는데 맞아요. 네, 52시간 특례 예외를 적용한다는 거는 원래 40시간이 기준인데 그거에 연장해서 52시간을 할 수 있게 하는 건데 그거에 더해서 또 64시간까지 해달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저는 창의력을 과연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인가. 전혀 안 되죠. 네, 그 지금 점에서 굉장히 모순적이다. 네. 그리고 실제로 그 기업들 말을 들어봐도 그 현실을 들여다봐도 SK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신청 안 했어요. 특별 연장금. 네. 근데 삼성만 신청을 뭐 하지만 제도적인 그 노동부 장관이 잘 허가를 안 해주기 때문에 어렵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불평을 하는데 저는 과연 그 노동시간 규제가 혁신을 가로막는 그런 원인인지 그 맞습니다. 토론에서 항상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삼성과 SK가 바로 정확하게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 시간에 양적으로 집중하고자 하는 삼성의 실적 부진, SK 하이닉스가 이 눈부시게 이제 실적을 내고 있는데 거기는요 격주 금요일 휴무입니다. 그러니까 해피데이라고 해피데이가 해가지고 제가 저기 부사장 경영진들 불러가지고 쭉 들어보면은 굉장히 그 근무 어떤 그런 그 실태가 좋아요. 그래서 이런 속에서 생산성이 도출된다 이렇게 이제 제가 칭찬도 했는데 사실은 이제 아까 우리 김현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주 40시간 도입 있잖아요. 네. 주 40 원래 옛날에 생각해 보시면 토요일 반공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맞아요. 토요일 4시간 근무해가지고 주 44시간이었거든요. 저희 학교도 갔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 주 44시간이었다가 주 40시간으로 이 주 5일제 도입된 게 2003년이거든요.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어드는데 15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주 40시간 도입돼서 2003년에 도입돼서 지금 20년이 넘게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4시간 더 다운시킬 수 있어요. 4.5일제 도입 가능하다는 그런 수준까지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시대에 뒤처지는 그런 행보들이다. 저는 그렇게 규정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한테도 상당히 소구력 있는 정책 공약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실제로 그때 SK 하이닉스하고 삼성하고 그때 그 근무 시간 관련해 갖고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 이제 우리가 무슨 그 시간외로 일을 시키려면은 이제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으면 할 수 있는 그 제도가 있잖아요. 맞아요. 예, 특별 연장근로. 특별 연장근로. 예. 그거에 대해서 삼성은 몇 차례 걸쳐서 그걸 썼는데 SK는 단 한 번도 예. 쓴 적도 적이 없어요. 없어요. 근데 실적을 훨씬 더 SK가 좋아했다는 거죠. 예. 오히려 적게 일할수록 생산성이 늘어난다는 게 실제로 현실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직장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그런 공약인 것 같고 네. 오늘 아마 이제 라이브를 하면서 조금 더 소통하시고 이 공약을 더 널리 알리게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이 또 이재명 후보님의 중도 확장 뭐 이런 네. 것과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요? 네. 저희 최현일 의원님 발제 들어볼까요? 오늘은 이제 중도 확장이지만 이제 중도 보수 확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선대에 출범했는데 오늘 좀 뭐 윤여준 우리 전 그 의원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전 장관님. 전 장관님 이제 선대위원장 맡으시고 그 외에도 저희가 이제 뭐 눈여겨 볼 분들이 뭐 이인기 의원님이 또 현장에 오셨더라고요. 권오을 한나라당 의원이셨죠. 한나라당 의원님이든 이인기 의원, 권오을 의원, 박창달 의원도 합류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소위 이제 또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도 뭐 영입이 되네 안 되네 그런 논의가 있는 것 같고 언론 지상에서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이 이제 선대위가 떴지만 이제 우리 이재명 후보님의 중도 보수 확장이 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뭐 우리 선거 캐치프레이즈 보면 이제 빨간색의 그 세모를 했잖아요. 네. 아마 우리 이제 박지훈님 아이디어 맞나요? 제 아이디어는 아니고. 아니까 근데 저거 솔직하게. 뭐예요? 그게 아마 이제 보수 색깔 아닌가요? 그런 맞나 가치관. 어떤가요? 네, 여러 가지 이렇게 네. 약간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네. 궁금하더라고. 네, 이게 뭐지? 이게 뭘까? 좀 그리고 이제 뭐 뭔데요, 그래서? 아마 뭐 아니 이제 본선에서 그 좀 설명이 나올 것 같고요. 저도 뭐 공식적인 걸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태극기를 다시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 붉은색을 가져오기 위해서 파란과 언젠가 아닐까. 파란과 빨간. 그리고 중도 이제 보수 확장과도 관련이 있다고 저도 그렇지. 점을 하나 느꼈거든요. 찍었더라고. 빨간 그리고 네. 이제 어제 현충원 묘역 참배할 때 이승만 전 대통령, 박정희 전 대통령, 네. 김영삼 전 대통령 그리고 박태준 전 포스코 회장 등 거기에 이제 참배를 함으로써 보수 쪽을 뭐 확장하겠다는 의지를 정확하게 보여줬고요.
또 지난번 이제 출마 수락할 때도 통합이라는 단어를 14번 윤석열이나 이런 부정적인 워딩 같은 거는 거의 안 썼고요. 그래서 통합, 실용이라는 썼는데 이제 아까 이제 워라밸 얘기도 했지만 이제 제가 보기에는 후보님이 자신감이라 좀 봐요. 자신감이 확실하게 됐고 이제 한 달 후에 6월 3일 이후에 진짜 국정운영은 어떻게 하겠죠. 큰 그림이 구체적으로 이제 나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이재명 후보님이 저쪽은 뭐 빅텐트라는 약간 정치공학적인 이게 긁어모아가지고 내란 세력을 내란인 세력인데도 좀 뭐랄까 그러니까 뭔가 약간 포장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는 대통합 용광로 용광로 네. 뭐 친명이니 비명이니 뭐 그런 것도 다 없고요. 진보 보수 지금도 딱 하나 우리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민생을 위해서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실용주의의 그런 모습이 아마 중도 확장의 이런 큰 그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예전에 보면 이제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 참배했다는 거는 과거에 이제 김대중 DJP 연합 그 당시에 김종필 그분 해가지고 충청권 지역적인 연합했지만 한편으로는 보수 쪽 특히 박태준 그 회장을 총리로 했었잖아요. 그런 차원의 또 한 메시지를 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여튼 뭐 조갑제 뭐 정규제 등 그런 분들도 소위 찐 보수인 보수인데 그분들도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새롭게 보고 평가하는 지금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30일 동안 뭐 저희 이제 의원들 계시지만 그다음 우리 후보님이 이제 완벽하게 아마 뭐 지지율이 한 30% 이상 격차로 승리하도록 하여튼 열심히 뛰어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수락연설에서 통합 14번 언급했다. 그 부분 좀 눈여겨봤었고요. 저는 그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번 선거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결이 아니다. 미래와 과거의 대결이자 도약과 퇴행의 대결, 희망과 절망의 대결이자 통합과 분열의 대결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말씀을 들으면 이미 대통령이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정말 지금 이 내란 전국에 대한민국에서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지도자가 어떤 사람일까를 정확하게 저는 짚고 우리 마음을 좀 다독이는 그런 연설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 후보님이 지향하는 바를 그래서 너무 잘 표현했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보수 언론들하고 국민의힘 이쪽에서는 이재명 그 후보의 그런 연설이나 언행들에 대해서 못 믿겠다는 거예요. 정치 보고 분명히 할 거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계속 내란 종식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내란 종식 이번에 그 대선의 시대 정신은 내란 종식, 국민 통합, 민생 회복 이렇게 이제 가는 건데. 내란 종식하면은 결국은 내란과 관련된 자들을 수사해서 처벌할 거 아니냐. 그 과정에서 정치 보복할 거다. 그러면서 또 하나 예를 드는 게 너네 지금 검찰 개혁한다는 거 아니야. 그것도 정치 보복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프레임을 짜더라고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재명 후보 다 답답하니까 아무리 내가 그 안 한다고 해도 저렇게 안 믿는다 막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오히려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과거에 DJ가 뭐 전두환 노태우 다 용서했잖아요. 그게 정말 뭐 현해탄에서 앞바다에 수장될 뻔도 하기도 하고 그런 숱한 뭐 사형 선고까지 받기도 하고 그런 정치 보복의 피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용서가 가능했다. 뭐 이런 진단을 저희가 하잖아요. 평가를. 이재명 후보도 비슷한 거죠. DJ랑.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정치 보복은 없다라고 하고 있는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왜 자꾸 아니라 그러는지 해달라는 얘기인지 그리고 정치 보복이 뭐냐라고 하니까 우리 이재명 후보가 딱 한마디로 정리하더라고요. 윤석열이가 한 게 정치 보복이다. 아, 그렇죠. 윤석열이 정치 보복의 기준을 만들어줬다 딱 하잖아요. 네. 참 특이한 국민의힘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 그 선거복에 빨간 점까지 하나 찍었겠어요. 아 그런 의미. 그런 의미 아니야. 나는 보복 안 하고 저 국민통합하겠다. 그런 거를 이렇게 좀. 네. 보복은 이제 없는 거를 쥐어 짜가지고 이제 공격하는 게 보복인 것 같고요. 지금 윤석열이 말하자면은
우리 이재명 후보한테 했던 행태들이 정확하게 이제 그렇죠. 정치 보복이고 저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 보복과는 전혀 결이 다른 그럼요. 분명한 어떤 내란 종식 포함해서 좀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대한 사안은 끝까지 책임을 묻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또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원래 전통적인 더불어민주당을 뭐 진보, 중도 개혁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명명을 해왔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보수의 영역이 사라졌어요. 그 영역까지 이제 우리가 좀 감당을 해야 되는 책임 있는 어떤 다수당으로서 그리고 또 집권을 준비하는 정당으로서 이제 그런 역할까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또 우리 이번에 선대위에서 좀 우리가 그 조직 중에 그 먹사니즘 그죠? 먹사니즘 본부, 잘사니즘 본부, 꿈사니즘 본부 뭐 이런 굉장히 좀 그 이색적인 어떤 조직이 또 있고 그다음에 제가 또 유심히 봤던 것은 골목골목 선거대책위원회.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이제 그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연석회의도 했잖아요. 끝나고 거기서 이제 제일 강조한 게 하방. 여의도에서 어슬렁거리지 말고 무조건 다 지역으로 내려가라. 국회의원들, 지역위원장들. 그래서 골목골목 누벼라. 그리고 절박한 심정으로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해라. 이게 이제 경청과 하방 저는 이게 두 가지로 딱 요약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대선에 우리 어떤 선거운동 기조가 그래서 국민들에게 최대한 근접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절박한 심정으로 이 대한민국 무너진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전파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이제 지침을 받은 선거 기조 이렇게 좀 대응을 해 나가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래 그 옛날에 윤석열 그 후보 검찰총장 출신 이제 후보가 이제 대통령 됐을 때 이렇게 정치 보복을 할 줄이야 이렇게 검찰을 거의 사유화해가 할 거라 누가 상상했습니까? 했고요. DJP 연합해가지고 그 당시 보수 쪽을 확장해가지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나서 본인이 그렇게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면서까지도 했는데도 보복하지 않았잖아요. 저는 이재명 대표도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고 거의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이런 식으로 검찰이나 사정기관이나 권력기관에 피해를 보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저는 이재명 대표는 속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지금 뭐 중도 확장, 보수, 실용주의 또 사람들에 대한 인선 이렇게 어떻게 과감하게 이제 함께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는 향후에 또 본인이 그런 말 했잖아요. 자기한테 위진 같은 당태종한테 쓴소리했던 위진 같은 인물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자기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런 말 했어요. 그런 말 해갔는데 그런 말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막 뭐냐면 본인 스스로도 화가 나고 뭐 감정이 있죠. 뭐 얼마나 본인 당했어요. 그렇지만 그렇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거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어떤 절제를 할 거라고 보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저도 이제 구청장을 했지만 일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보복할 시간이 없어요. 성남시장 도지사 당대표 하면서 일 중심이었잖아요.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 중심으로 성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보면 뭐 이재명 대표 스타일이 그렇죠. 냉정하시잖아요. 이러겠다고 사람을 쓸 때도 보면 일 열심히 하고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앞에서 이렇게 뭐 이런 사람 뭐 이렇게 지금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여기 있는 사람 빼고 여기 있는 사람 하고 있잖아. 능력 있으니까 쓰는 거죠. 능력.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 일 잘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 중심으로 향후에 운영하지 않을까. 그래서 나는 이 국민들의 걱정이나 이런 게 나중에 집권을 하건 몇 달 만에 엄청난 그 국민들의 참 어떤 지지와 또 희망 그걸 하지 않을까 생각 들었죠. 솔직하게. 근데 이게 사실은 정치 보복 관련해서는 윤석열이 검찰 출신이어가지고 그게 가능했던 측면이 크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자기가 검찰 조직 다 장악해가지고 윤석열 검찰이라고 불렀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 검사들 그 본인이 한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검사가 수사권 갖고 보복하면 깡패지기 뭐 검사냐 뭐 이런 얘기. 맞아요. 그 깡패짓 한 거지 자기가. 정말 누가 정말 옛날엔 거짓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 무지막지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 사람 얘기는 다 거짓말이에요. 이빨 구라르잖아요. 그러니까요. 정말로 그래서 오히려 그 검찰 개혁을 해야 되는 이유가 사실은 정치 보복을
제도적으로 끊을 수 있는 방법이 또 검찰 개혁이기도 하다고. 너무 무소불위잖아요. 이게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잖아요. 수사 기소권 독점은 수사랑 기소권도 분리해갖고 법안 통과시켰는데 또 한동훈이가 시행령 고쳐가지고 다 또 원복시켜놓고 그런 짓을 했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실제로는 그런 검찰 개혁을 완수해서 수기 분리하고 또 경찰 공수처 제대로 기능 있게 해서 권력들이 이렇게 비대해지지 않도록 이렇게 분산시키는 그게 정말 필요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보복하려고 해도 뭐 할 수가 없죠. 권력기관 개혁이 진짜 이번에 저 또 중요할 것 같고요. 저희 이제 채팅창에 이거 계속 뭐 보복에 대해서 상대방이 믿고 싶지 않아 한다 뭐 이러는 거에 대해서 그 이유가 뭐냐 여기 보니까 죄가 많아가지고 내란 세력들이 죄가 많아서 박영민님께서 미리 보복하냐고 꼭 물어서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것도 있지. 네, 워낙 죄가 많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나름 또 합리적인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금세 또 잊었는데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 경선 주말까지 진행이 됐잖아요. 우리 민주당 경선에서 그 본인만의 어떤 관전 포인트가 있었다면 뭘까? 이걸 한번 얘기해 보자. 그렇게 발제를 준비를 했는데요. 원래 저희가 뭐 9대명 될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거의 이제 9대명에 근접한 결과가 나왔죠. 89.77%. 그런데 저는 이 경선 그 후보자 순회 경선 합동 연설회를 4번 주말마다 4번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3번을 이제 선거관리위원회를 하니까 이제 다녀왔는데 마지막 주말에 정말 열기가 뜨거웠던 것 같아요. 토요일에는 네, 호남 지역 경선이었고 일요일에는 수도권, 강원, 제주 지역 경선이었는데요. 저는 되게 주목했던 거는 투표율이 얼마나 나올까 이걸 조금 주목해서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당원 그리고 지지자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제 그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높고 뛸 준비가 되었는지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투표율이 지금 전 지역에서 기존보다 상향된 투표율이 나왔다는 거. 20대 경선보다는. 근데 단 하나 몇 퍼센트 조금 줄어든 지역이 있는데 거기는 호남 지역. 네, 20대 대선에서 55.23%였거든요. 근데 이번 경선에서는 53.67% 약간 줄었어요. 근데 이게 뭐 의미하는 게 뭘까? 뭐 이런 것도 저는 조금 이제 고민을 하면서 경선 과정을 지켜봤었는데요. 물론 지난 20대 경선에 비해서 선거인단 수는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럼요. 그때에 비해서 저희가 당원들이 늘었기 때문에 2배 이상 늘었어요. 네. 그래서 호남 지역 경선 같은 경우도 뭐 유효 투표자 수가 20만 명에 이를 만큼 굉장히 많이 참여하신 건데 그래도 지난번보다 조금 줄었다는 거는 어쨌든 우리가 이 지역에 그 대선 그 선거운동 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시그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해봤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이런 분석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당원이 2배 이상 늘었는데 이제 그 고령자 어르신들이 당원을 많이 들어왔는데 이게 우리 카톡이나 이런 거로 이거를 투표를 해야 되니까 그런 데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그런 것도 많이 작용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문의 되게 많이 예. 받았어요. 카톡 이거 선거 링크 언제 오는 거냐. 그러니까 지난 대선 패배하고 너무 이제 막 속상한 마음에 당원들을 막 이제 많이 이제 당원으로 가입이 된 건데 실제 이런 거 익숙하지 않은 그런 것도 좀 작용한 거고 뭐 하여튼 그 모수가 2배 이상 늘은 상태에서 뭐 그 투표율이 한 2% 정도 1.5% 떨어진 거는 뭐 큰 의미 없다. 오히려 훨씬 더 많이 그 전보다 참여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영남 지역은 10% 이상 늘었거든요. 네. 그래서 많이 늘긴 했어요. 아마 이제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그 탑박 지역들은 그러니까 대구 경북이나 이런 탑박 지역들은 아마 국민의힘 선거에서도 아마 투표율이 낮은 걸로 알고 있고요. 호남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호남 마찬가지고 이제 호남은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면 지난번 이제 영광 재보궐선거하고 담양에서 영광 재보궐선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가 힘겹게 승리를 했고요. 그리고 담양
그 군선거에서는 저희가 졌잖아요. 석패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전에 또 돌아가면 전주 완산 지역에서 예전에도 우리가 진보당에게 아마 그 뭐 그때 주고 그 당시 아마 민주당 후보가 무소속 나와가지고 그때 아마 단일 후보 해가지고 했던 적이 있는데 이게 호남 민심이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 대한 뭐 이건 뭐 그런 것보다는 좀 더 겸허하게 그래서 이제 경청 선거를 하라는 의미가 그래도 특히 이제 호남이나 우리 집도끼 소위 이제 민주진영이나 호남 좀 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기는 후보만 되면 된다는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제대로 해라라는 의미인 것 같고 이번에도 아마 이제 호남 쪽으로 이제 소위 이제 의원님들이나 소위 이제 대중적인 이제 중진 의원들이 아마 호남에서 이렇게 뛰겠다는 분들도 꽤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청래 의원님 호남 쪽으로 박지원 의원님과 함께 맞아요. 정청래 의원님. 정청래 의원님이 막 거기 한 달 동안 살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붐업이 된다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 의원님 그럼 새날 안 나오시는 건가? 월요일 날 고정하시잖아요. 그때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시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그 재외국민 투표 결과 나왔을 때 이재명 후보님 표정 봤어요? 거의 98% 저는 이상. 제가 개표 의원이었거든요. 머리가 쭈뼛하더라고. 처음에 그 숫자를 봤는데 너무 놀랐어요. 99%. 예. 그래서 계속 발표할 때 이제 표정 관리를 하잖아요. 근데 이거 발표할 때는 빵 터졌어 이재명 후보님도 빵 터져가지고 너무 높으니까. 네. 득표율인 거잖아. 득표율이. 득표율. 근데 아니라. 전체가 한 1,000명 정도 돼서 제가 개표 의원이니까 보잖아요. 김경수 9표였고 김동연 4표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정말 그러니까 이게 그 원래 이제 그 외국에 계신 분들이 국내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또 마음이 더 이제 고양된다라고 하잖아요. 밖에 나가면은.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실정들을 봤을 때 이거 진짜 안 된다라고 하는 마음이 이제 더 고양된 것 같아. 그래서 확실하게 이제 몰아서 힘을 주고 이거 바꿔야 된다. 이런 마음이 좀 그렇게 좀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봤고. 이번에 저 투표율이 전체 합쳐서 60% 넘었잖아요. 네. 엄청 높은 거예요. 당내 선거에서. 왜냐하면 총선 같은 경우도 60% 약간 넘었잖아요. 지난 총선 때. 그거는 진보 보수가 다 최대한 투표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당내 선거 같은 경우는 당내 후보를 뽑는 거라서 오히려 차라리 9대 명, 5대 명 이렇게 되면 투표율이 사실 떨어지는 게 맞거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완전히 이 경선판을 압도한 거죠. 이 정도면. 맞아요. 네. 평행한 겁니다, 완전히. 그리고 실제로 결과도 이제 당원 대의원 50%, 국민 50%였잖아요. 지난 당대표 선거 때만 20%대였잖아요. 투표율이. 근데 여기서 결과들이 거의 그랬었죠. 비슷하게 나왔어요. 맞아요. 네, 당원 당심과 투표와 민심이. 국민선거인단 투표 결과가 거의 비슷했죠. 그러니까 네. 그것도 보면 소위 말하는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80한 4, 5% 나올 것이다 그랬어요. 여론조사에서 그렇게 압도적으로는 못 얻을 것이다라고 해서 이게 될 건데 88점 몇 프로 나죠. 근데 저는 소위 이제 현장에 있을 때 걱정했던 게 90% 넘으면 어떨까 걱정했는데 89.77 나와서 너무나 참 다행이다. 똑같이 했습니까? 왜 그런 걱정을 했어요? 혹시나 해서 90% 넘으면 9대 명 하면서 9대 명. 계속 이제 언론에서 공산주의. 그랬더니 바로 딱 언론 나오는데 역시 5대 명이다. 9대 명 빠지고. 9대 명이 못돼. 근데 갈수록 이재명 후보님 원래도 연설을 잘하셨는데 갈수록 연설이 이제 맞아요. 막 정말 그죠? 네. 탁월한 대중 연설로 이제 가는 것 같고 마지막 수락 연설 타고나죠. 30분 이상. 네. 사람들 그 얘기 많이 하더라고. 수락 네, 연설 수락 연설. 정말 좋았다. 그리고 마지막에 절하는 모습이 네, 맞아요. 그게 원래 준비된 건지 모르겠는데 네.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저 이제 바로 앞에서 봤잖아요. 갑자기 절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확실히 이제 이 어떤 그간의 어떤 이런 감정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당원들에 대해서 정말 그렇게 좀 하고 진심이 싶다. 묻어나는. 네. 느껴지더라고. 그 엎드려서 절하는데 그 모습 자체가 뭔가 그게 이제 그런 느낌이 막 와. 거기서 막. 그래서 그게 좀 인상적이었고 그 화면이 이제 계속 회자되잖아요. 네. 회자되고 있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어쨌든 김동연, 김경수 이 두 후보가 이제 떨어졌는데 김경수 후보는 이번에 같이 또 그죠? 그 선대위원장을 맡아가지고 결합을 하게 됐고 김동연 도지사는 이제 도지사 신문 때문에 그쵸. 이제 안 결합할 됐지만은 수 없으니까. 우리가
그 원팀으로 같이 간다 이런 입장들을 분명하게 이제 그 피력을 했기 때문에 예, 잘 돼갈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재명 후보가 여유가 많이 생겼죠. 오늘도 맞아요. 보면은 네네. 확실히 이렇게 지난 3년 동안 정말 단련된 것 같아요. 정말 여유 있으신 게 제 경험 때 좀 이거는 소소한 에피소드인데요. 이거 있잖아요. 제가 이제 그런 큰 장소에 가면 모르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제 소개하는 의미로 이제 당원분들도 잘 알아보시라고 요거를 항상 달고 갔거든요. 근데 후보님이 지나가면서 저랑 이렇게 악수를 하실 때 그 짧은 순간에 저한테 이거 되게 잘 달고 다니네 이거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마다 이걸 달고 온 걸 또 기억하시고 이거 되게 신기하고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인상적이었나 본인은 보네. 항상 이제 누구나 알아보는 사람이니까 달고 다닐 필요가 없다. 아 달고 다녔어요 계속. 네, 저는 행사 때? 계속 이 달고 다니는 합동 연설회 의원들이 때 있더라고. 달고 갔었어요. 합동 연설회 때? 합동 연설회 때. 우리 저기 이재강 의원도 달고 있는 것 같은데. 더큰 이따만한 거 말이야. 달고 네. 다녀야 되는구나. 네, 소소한 에피소드. 오늘 안 하셨네. 모경종 의원도 달고. 저는 사실 예전에 그 작년에 전당대회 할 때 다 저는 이제 좀 쑥스러워서 안 달고 다녔는데 서영교 의원님이 달고 다니시는 걸 보고 그러니까. 저렇게 모든 사람이 아는 의원님도 달고 다니는데 나도 달고 다녀야지. 저는 주로 이제 네. 지역에서 많이 달고 다녀요. 아 지역에서요? 커다랗네 진짜. 지역에서. 지역에 원래 돌면 살고 이제 있었죠. 알고는 있지만 저분이 구청장 출신인데 국회의원 같은데 딱 보면 맞구나 하면서 더 이제 10명이 알 걸 수명이 더 알고 저도 지나요. 지역에서 야외 행사 갈 때는 저도 달고 갑니다. 그래요? 주문해야겠네. 이용우 TV 이거 달고 다세요. 명찰. 예, 저희 그럼 마지막 김현장 의원님 네. 아 이거 그 내란당 요거 짧게 국민의힘의 하시죠. 경선 네. 단일화 승자. 네. 네. 내란당 국힘 경선. 아, 이거 틀려가지고 할 말이 없어. 계속 아니, 틀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오늘 오면서 우리 수영 비서관이랑 저기 내가 얘기하는 반대로 간다. 그렇게 예측하면 된다. 그러니까 정말 못 맞추더라고. 그리고 우리 저기 그 의총에서도 모 판사 출신 의원이 나와가지고 맞아요. 무슨 대법에서 자기 저 파기 자판할 것처럼 막 얘기해서 분위기 싸하게 만들더니 맞아요. 전혀 그것도 아닌데 그때 그것도 그렇게 생각했지. 아니야. 판사 출신 모 의원 저 아닙니다. 예, 애청자 여러분 저 아닙니다. 저는 판사 근데 출신 그때 아닙니다. 그 말 듣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여기 아니, 지금 근데- 수수님께서 이용우 의원 총명하신데 못 맞힌다. 되게 안타까워하시네요. 못 그럼 맞히면 앞에 총명한 거 아닌 거 아닙니까? 앞에 것만 기억하겠습니다. 이상하네. 아니 여기 이거 보면 너무 난 진짜 얘네들 하는 거 보면 너무 정말 어떻게 이게 뭐라고 해야 될지는 아니 지금 본인들이 경선을 하고 있는데 전부 다 한덕수를 끌어들이고 있어. 한덕수 그러니까요. 캠페인을 하고 있어 지금. 자기네들은 예선전이다. 자기네들 무능하다고 스스로 막 광고하고 있는 거잖아요. 한덕수랑 단일화하겠다. 야, 근데 그게 또 그 표에 김문수가 또 이렇게 올라가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한덕수랑 단일화를 제일 먼저 하겠다고 선언해서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야,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거 그 한동훈 그 관련해서 이번에 1등이 한동훈 했다는 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밖을 돌아다니는 거 보니까 거의 50% 넘을 뻔했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저 채널 그 A에서 여론조사한 것도 그 순위가 뭐 그렇게 비슷하게 나왔다 그러는데 이제 쟤네들도 이제 보수층에서도 이제 본선 걱정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뭐 그 반탄 후보가 되면은 본선에서 힘들다라는 것은 저쪽도 알 텐데 그다음에 이제 재밌는 게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김문수가 되면 뭐 김문수나 한덕수나 뭐 같은 도친개친이니까 하는데 그 한동훈이 되고 한덕수랑 붙으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거? 총명하잖아. 제가 얘기하는 그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일부러 던진 건데 어떻게 생각해요? 한이 붙으면 그래도 한동훈이 이기지 않을까요? 한동훈. 한덕수가 이기는데. 한동훈이 쫓아올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 한덕수가 그 경선 후보 확정되면 지지율 또 폭 떨어질 것 같아. 한덕수. 한덕수 지지율. 지금도 사실 고만고만하잖아. 원래 얘네들 지금 처음에 그 김문수만 단일하겠다 그랬다 3명이 처음에는 안 한다 부적절하다 그랬다 입장 바꾼 맞겠지. 이유가
일단은 그 한덕수 표를 지금 자기네들도 좀 받아야 되겠다 이런 것도 있지만 한덕수가 이거 지지율이 고만고만 하잖아요. 자기네들랑 비슷하다고 높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한번 해볼만 하다는 거지. 그런 것까지 사실 깔려 있었던 건데 나는 그 한덕수 그 저기 대행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죠? 그리고 지금 이제 전직 국정원 직원들이 뭐 상황실을 꾸렸다. 그러니까요. 준비하고 있다. 이런 네. 얘기까지 오늘 우리 그 김민석 네. 최고가 그런 소문이 있죠. 폭로도 했었는데 여기에 그 총리실이 우리 정무위 피감기관이거든요. 그 저기 대행의 비서실장이 사표를 냈잖아요. 그저께. 네. 그리고 저 공보실장 뭐 비서관 등도 사표 낼 거다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관건 선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오늘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께서 이제 기자회견을 했고요. 이제 그 저희 법률위원회에서 이제 법률 검토한 내용 이제 드려서 이게 사실은 이미 현직 공무원 신분으로 이런 부분들을 사실상 준비한 거 아니냐 이런 내용들의 보도들이 이제 많이 있잖아요. 뭐 캠프 사무실도 이미 뭐 구했다거나 뭐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사직서 내고 나간다거나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은 이미 사전에 이제 지금 선거운동 준비하는 거 아니냐. 그거 준비한 거지. 그러면 이제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 그다음에 선거 관여 금지 의무 위반, 그다음에 사전 그런 선거운동 기획을 하거나 기획을 실행해 온 기관이 다 금지돼 있거든요. 형사처벌 조항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 이제 그러니까 들여다 보면 이거 다 드러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민석 수석 최고께서 오늘 강하게 얘기했어요. 중앙선관위 수사기관 이 부분들 빠르게 신속하게 엄중하게 좀 들여다 봐라. 이거 분명하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제 촉구를 했고 그래서 근데 한덕수 대행은 출마할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그 시점까지만 딱 그 용도가 있는 거고 출마하는 순간부터는 이제 끝입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국민의힘도 출마하는 순간까지는 이렇게 하지만 출마하면은 이제 버릴 거예요. 토사구팽 할 거고 그거를 알아야 되는데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지금 이혼당하고 있는 거랑 토사구팽. 그러니까 우리 요거 이제 재밌는 얘기 그만하고 그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내 시간이지만 내가 가감히 포기하고 네. 그 내일 네. 대법원 상고 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러게요. 갑자기 내일 5월 1일 오후 3시에 하고 네, 오후 3시 선고를 위원장께서 생중계하겠다. 생중계한다고. 네, 이런 발표가 났죠. 그러니까 항소심 선고가 3월 26일 날 났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하고 한 5일 정도 지나서 지금 정말 제가 변호사 뭐 이렇게 오래 한 건 아니지만 10년 이상 해봤을 때 이런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아니 그리고 전원 네. 합의체 회부된 지는 네. 9일밖에 9일 안 됐죠. 됐어요. 그러니까 재판부에 배당되고 그 배당된 날 전원합의체 회부되고 회부된 날 바로 심리하고 하루 건너서 또 심리하고 두 번 심리해서 결론을 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자꾸 네. 딴 얘기 하지 말고 네. 어떻게 될 거냐고 결과. 그래서 밑밥을 들어보세요. 까시잖아요. 얼른 빨리 얘기해봐. 그러니까 절차가 이렇게 신속하게 진행이 됐다. 그리고 항소심에서 법률 판단과 사실 인정을 매우 꼼꼼하게 정치하게 했다. 그리고 법률심은 기본적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그런 그 곳이 아니라 법리적 판단만 하는 곳이기 때문에 상고기가 뭐 사실관계를 변경하기 어렵고 이렇게 신속하게 결론 내고 항소심이 잘 정리해놨기 때문에 다른 결론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하기 불가능하다. 상고기가 무죄 확정 이렇게 봅니다. 네. 저는 지난번에 이제 그러니까 얘기했듯이 최현 의원이 감기 걸리셨냐고 여기 걱정. 알레르기 비염, 알레르기 비염. 그랬는데 저는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사법부의 전쟁을 보이기 위한 하나의 액션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파기 재판한 케이스는 거의 없고 결국 이제 무죄 확정이냐 아니면 파기 반성이잖아요. 근데 이제 과연 사법부가 이렇게 신속 재판을 해가지고 하는 경우에는 과연 무죄를 유죄로 하길 할 정도 또 특히 전 세계적인 전 국민적인 관심인 이 중대한 대한민국의 어떤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큰 대선 상황에서 사법화 한다 그럼 사법화 자멸하는 길이라 봅니다. 그래서 특히 만약에 파기 환송해가지고 유죄를 무죄로 하는 경우는 결국 2심 상태가 이제 계속 가면 그러면 국정 운영의 상황에서 계속 혼선이 있는 거잖아요. 차라리 지금 놔두면 안 하면 못한 상황이 됨으로써 사법부의 불신은 더 커지고 또 이렇게 신속 재판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200% 확신하는 게 무죄다. 다만 왜 그렇게 했을까? 첫 번째
신속 재판해야 된다는 그 대법원장의 633 원칙을 대법원장의 그 약간 철학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 헌법재판소에 쏠린 관심을 대법원에 대법원으로 가져오니까. 뭔가 좀 존재감. 존재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런 걸 빨리 정리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사법도 피해자잖아요. 저번 서울지법 사건 체포 등에서 네. 결국은 새로운 어떤 대한민국 만드는 과정에서 이재명 정부와 함께 가는 그 서로 퍼포먼스를 하지 않겠냐는 저는 생각도 솔직하게. 그러니까 네. 그 사법부의 최후의 부로 그러니까 인권의 최후 부로는 대법원이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싶은 게 저는 그게 가장 큰 것 같아. 그동안 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재판소의 시간이었잖아요. 그동안 쭉.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어차피 그 파기 재판은 불가능하다며 무죄를 네. 유죄로 바꿀 수는 없다며 네. 그 이제 법률심이기 때문에 네. 불가능하니까 둘 중에 하나가 파기 환송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러면 유죄라는 것이잖아요. 유죄인데 뭐 얼마 형량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선고를 치르라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선거 개입에 의심을 받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생각할 수도 없을 것 같고 저는 그래서 그냥 상고 기각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러니까요. 조금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게 12명이 내일 저거 하거든요. 12명의 대법관이 이 선고에 이제 관여를 하게 되는데 12명의 의견이 통일적으로 해서 전원일치 상고 기각.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대법원이 과연 이렇게 상고 기각 무죄 판결을 하면서 소위 불소추 특권에 대한 어떤 해석을 부가적으로라도 좀 할 거냐 말 거냐. 이게 좀 이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되는 맞아요. 부분이고 저는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왜냐하면은 지금 하급심 법원들의 사건들이 많이 계류돼 있는데 하급심 법원들 각각이 이 불소추 특권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면 엄청난 혼선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전원합의체에서 좀 무게감 있게 정리를 좀 해줘야 하급심에 이런 혼선들을 좀 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근데 어쨌든 대선 전에 이 판결하는 마당에 대통령 신분을 전제로 한 불소추 특권에 대한 또 해석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또 일각의 또 의견들도 있거든요. 사실은 괜히 또 뭐 또 비판을 또 저쪽에서 국민의힘이나 아니 뭐 대통령 된 것도 아닌데 왜 그거에 대한 판단을 내렸냐 뭐 이런 식의 그런 또 엄격한 의미로는 다른 네. 사건의 상고심의 판단이 그렇죠. 또 다른 사건의 1심에 영향을 네. 주는 건 조금 그렇죠. 이상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은 12명이 전원일치 어떤 결론이냐 또 불소추 특권의 해석이 나올 거냐 뭐 이 부분도 함께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일은 일단 상고 기각만 네. 먼저 하고. 아니 근데 그 댓글에도 계속 올라와서 그런데 그 주진우 의원이잖아요. 주진우 의원. 네. 그 검사 출신 법률가 법률위원장이에요. 근데 그리고 국민의힘. 그러니까 근데 너무 정치적으로 하는 것 같아. 맞아요. 그래서 본인도 법률가면 양심이 있고 해석이 있는 건데 이미 지난 파기 탄핵 재판이래. 심판 과정에서 다 네. 확인했잖아요. 다 주진우 말을. 우리도 고발했잖아요. 내란죄로. 우리 저 초선 의원들 그러니까 고발은- 내란 선동죄로 그러네요. 고발했잖아요. 내일 제가 모 방송에 주진우랑 저랑 1대1로 그거 합니다. 아 그러세요? 가서 제가 확실하게 얘기하고 오겠습니다. 뭐라고? 고발 취하라. 그리고 법률가 출신답게 법리적으로 얘기합시다. 그러니까 대도 않는 얘기 그만하고. 정치적인 네. 그런 언행을 삼가하라. 네. 우리 그 이용우 의원 법률위원장이니까 네. 맞고서 하세요, 맞고서. 법률위원장 대 그쪽 내일 어디에서 만나시는 거예요? 방송 얘기해도 되나 이거? 채널 A예요? 아니요. 저기 K? K본부에 내일 몇 시에? 4시. 4시에. 4시는 내일 한덕수 권한대행이 사직서를 날릴 것으로 예상하는 시간이 4시잖아요. 묻히겠군요. 네. 네, 이영우 의원님 묻힐 것 같아서 좀 아쉽네요. 이렇게 짤 해가지고 네. 다 네. 퍼나를게요. 실시간으로 그거 나오면 또 그거 갖고 토론하니까. 네, 내일은 5월 1일 노동절이기도 하고요. 또 저희 오후엔 대표님 선거도 있고 또 한덕수 권한대행의 진짜 이 정말 사표를 날릴 것인지 또 빅 이벤트 내일 많네요. 또 빅 이벤트가 많은 날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릴까요? 내일 노동절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주제를 잡은 거거든요. 음... 내일 노동절. 여러분들 노동절 아시죠? 네, 노동절. 지금은 저기 법정 기념일인데 근로자의 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이재명 후보님이 또
노동절로 노동자의 바꿔야 된다. 이렇게 이제 계속 주장을 하셨고 제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예,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 댓글 보니까 의원님께서 주진우 이용호 어. 의원 승 이렇게 올라오네. 주진우 발라주시면 그러면 법안 통과될 수 있지 않을까 네. 기대해 봅니다. 예, 그러면 오늘 저희 새날 제 8회 이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박살! 박살!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